안녕하세요. 매일 썰TV에 들어와 사연을 듣다가 이번에는 사연을 보내게 된 60대 주부입니다.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후 시댁에서 첫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참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저는 시댁복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며느리 아낀다던 어머님은 설거지는 절대로 시키지 않으셨고 제사 때는 음식하기 힘드니까 시장에 가서 사온 음식들을 쓰기도 했네요. 이러니 저는 시댁에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온 뒤부터는 시댁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동서와 처음 인사를 나누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형님이라고 부르며 애교가 정말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는 질투가 너무 심해서 시댁에 오면 저보다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가야 했고 경제적 지원 역시 저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들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한 것도 없는데. 제사가 좀 많아. 1년에 6번이나 되는데 오는 것만으로도 고생이지. 그리고 이거 가져가. 뭘 또 이렇게 싸주셨어요? 어머님, 왜 저는 형님보다 반찬통에 하나가 적어요? 어디 보자. 넌 가지무침 안 먹잖아. 첫째는 가지무침 좋아해서 그거 하나 더 싼 거야. 얘는 뭘 그렇게 따져? 그래도 저만 적게 받아가는 기분이에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저와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이날 결국 동서는 어머님의 냉장고를 열어서는 가져갈 만한 반찬이 있나 보고는 저와 똑같이 개수를 맞췄습니다. 사실 가져가도 먹을 반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나 저나 동서를 안 좋게 볼 수밖에요. 저는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끝이면 아무 일도 없는데 동서는 꼭 일을 키웠습니다. 제사가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 와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수 씨 말이야. 사람이 왜 그래? 갑자기 동서는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저번에 수술하셔서 괜찮으신가 싶어서 퇴근하고 잠깐 들렀다 왔는데 재수 씨가 와 있더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또 혼나고 있었어. 이번엔 뭐 때문에 혼났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사촌 형님한테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차별한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머님 귀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였죠. 어머님은 친척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었고 정말 차별이라도 해서 저런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화나지는 않았을 거라며 동서한테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지지 않고 울면서 어머님한테 계속 대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직접 와서 내 앞에서 말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저랑 형님 차별하지 마세요. 형님만 이뻐하시는 거 전 싫어요. 네가 첫째처럼 시댁 오면 음식을 하냐 설거지를 하냐 아니면 시아버지 무릎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를 하냐. 그럼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네 형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너 가만히 있는 걸로 뭐라 한 적도 없다. 또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어봐.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무 문제 없고 그저 평온했는데 동서의 등장으로 거의 매일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식구들이 동서의 성격을 잘 알아서 시부모님은 물론 저와 남편도 되도록 동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질투는 물론 사치도 심했거든요. 명절 때 있었던 일인데 이날 동서는 한껏 꾸미고 시댁에 왔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하니 편한 옷으로 입고 왔는데 동서는 누가 봐도 명품 가방에 옷도 위아래 정장으로 빼입고 왔더라고요. 서방님의 벌이는 뻔했는데 동서가 저러고 나타나면 다들 서방님 걱정부터 했습니다. 동서가 전업주부였거든요. 서방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물론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명품을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외벌이의 동서의 사치가 너무 심했기에 한 말입니다. 동서, 가방 샀어? 예쁘네. 비싸 보인다. 그쵸, 형님? 이거 신상이에요. 백화점 갔다가 우리 남편이 사줬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아. 그런데 그 가방 말이야, 방 안에 둬야겠다. 네? 조금 있으면 친척분들 많이 오실 텐데 그냥 여기다 두게? 그리고 얼른 앞치마 입고 주방으로 들어와. 참, 갈아입을 옷은 챙겨왔어? 그냥 왔어요. 어쩌죠?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입이 잔뜩 나왔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부러워하길 바랬던 모양이었지만 그런 내색이 전혀 없으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요. 거기다 이날은 갈아입을 옷도 안 챙겨와서 불편한 정장 차림으로 앞치마를 하고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며 예, 너 그 옷 불편하지 않아? 내 옷이라도 줄 테니까 갈아입어라. 저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옷을 제가 어떻게 입어요? 사이즈도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니라 어머님하고 저는 옷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머님은 동서의 말에 기가 막히셨는지 대꾸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결국 보는 사람이 답답해서 동서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머님과 저는 명절에 음식을 하고 손님 맞이를 해와서 힘든 건 없었어요. 음식도 살 수 있는 건 시장 가서 사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을 부쳐야 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니 오시는 친척분들마다 한마디씩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한테 한 소리 들으니 동서도 눈치는 있어서 주방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저나 어머님은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동서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동서, 왜 들어왔어? 나가 있어. 옷에 물이라도 튈라. 저 뭐 할 거 없을까요? 없어. 음식도 다 했고. 그럼 설거지 좀 할게요. 내가 방금 식세기에 다 넣었어. 저기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참 나갈 수도 없고. 동서는 난감해하며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화내듯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 눈에는 일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일 테니 동서의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시댁에 오라고 했나요? 자기가 원해서 비싼 옷에 가방을 들고 와놓고는 결국 그 불똥은 또 저에게 튀었습니다. 저녁까지 다 먹고 뒷정리 후 집에 가려는데 동서가 대뜸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형님, 아까 저한테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뭐가? 아까 말이에요. 저 일부러 혼나라고 주방에 못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해. 나 오늘 좀 피곤해. 동서는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다 말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걸 시부모님도 잘 알아서 되도록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날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머님이 나서서 동서를 혼내셨어요. 둘째 너, 앞으로 명절 때 우리 집 오려면 그런 가방이나 옷은 입지 마. 그렇게 좋은 옷은 너희 놀러 갈 때나 친정 갈 때 입어라. 어머님, 이 상황에 또 형님 편만 드시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누구 편을 들었다고? 오늘 첫째가 힘들게 일한 거 알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너였으면 형님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을 거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여들 가. 결국 이날 동서는 집에 가서 서방님하고 대판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동선의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동서는 친구들만 만나고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진다며 그거 다 사주려니 허리가 휜다고 했다네요. 동서 때문에 시댁이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동서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첫 손주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나서 어머님은 조리원이라도 좋은 곳으로 등록하라며 5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혹시나 동서의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저는 받고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동서,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입덧도 거의 끝났고. 네. 조카가 생기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복이라도 살까 하는데 사이즈를 뭘로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직 출산하려면 멀었는데 뭘. 그때 가서 사줘. 그럼 그럴까요? 그런데 형님이 애가 졌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뭐 해주셨죠? 동서가 갑자기 전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없어. 정말요? 의외네요.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이것저것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그냥 겸사겸사요. 암튼 알겠어요. 제가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하니 그제야 동서의 목소리가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출산 당일 저는 자연분만으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댁에서도 첫 손주였으니 그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질투는 또 시작되었죠. 저는 되도록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댁에 갈 때도 조용히 다녀오곤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 집으로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지? 엄마, 그렇게 예뻐요? 그럼! 왜 그땐 몰랐을까? 너네 낳고 키울 때는 힘들기만 했는데 손주는 또 다르네.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좀 안아보자. 얘도 참 여태 안고 있었으면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낳은 아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동서는 본인도 빨리 애를 갖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방님하고 병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원? 어디 아픈가? 그게 아니라 난임병원인가 거기 다닌대. 서방님도 원해서 다니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나이도 어린데 무슨 난임병원이야. 재수 씨가 이젠 하다 우리 애 낳은 걸 질투하나? 설마. 그동안 겪어보고도 몰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남편은 동서의 행동에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애 장난감부터 내복, 신발, 외출복, 가방 정말 선물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동서도 선물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장난감이네? 그거 우리 앞동 아줌마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던 건데 깨끗하길래 가져왔어요. 작동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네. 고마워. 제가 건전지까지 넣어왔으니까 바로 쓸 수 있어요. 저 좀 센스 있죠? 어? 그래. 잘했네. 동서는 남이 쓰던 장난감을 선물이라며 저에게 가져왔는데 기분 나쁠 건 없었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아기가 입던 옷이나 장난감을 받아온 게 많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애 키우며 살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서의 임신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시험관인가 한다고 들었는데 결국 자연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고 동서는
저에게 대뜸 자기도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동서라는 사람을 몇 년간 봐왔지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 모든 기준이 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런 성격도 피곤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시댁에 가면 애들끼리 잘 놀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동서 아들은 정말 순했고 아주 착해서 제 아들을 잘 따르고 사이좋게 지내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문제였어요. 시부모님이 애들 이쁘다고 용돈이라도 주실 때면 제 아들이 형이니까 X를 다르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동서가 섭섭하다고 대놓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어머님은 애들한테 용돈을 주실 때는 서로 안 볼 때 따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동서는 본인도 둘째 임신을 원했는지 서방님을 졸라 병원에 가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은 하나만 잘 키우자고 하면서 동서의 얘기를 딱 잘라 거절했고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비꼬는 말투로 형님은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둘째도 그렇게 떡하니 생겼으니 좋죠. 동서도 둘째 생각 있는 거야? 그럼 없겠어요? 나보다 한참은 젊은데 기다려봐.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치. 동서의 질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 아들이 다니는 학원이 어딘지 물어보더니 얼마 뒤에 동서 아들도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제 이름을 대며 할인까지 받았길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학원 2곳 보낼 형편이 안 됐는지 몇 달 밀려서 결국 시댁에서 해결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툭 하면 학원비를 밀리는 통에 저는 학원 선생님 얼굴을 보기가 창피했죠. 모든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동서는 그저 남이 하는 건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니 서방님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듣기로는 동서 친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서의 사치 때문에 친정에서 카드값을 메꿔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다 최근에는 학원 라이딩을 해야 한다며 차도 큰 차로 바꿨다는데 이 문제로 서방님과 동서는 냉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바꿔? 원래 동선에 타던 차 있지 않나? 그거 경차라고 쪽팔린다고 그랬나 봐, 재수 씨가. 그리고 아이 태울 거니까 큰 차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차 샀대. 서방님 힘드시겠네. 매달 차 할부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 말이 왜 그러고 사나 몰라. 서방님이 너무 착해서 동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참 버거워 보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사고가 났다며 입원을 해야 해서 아들을 저희 집에 맡겨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입원하게 됐어요. 크게 다친 거야? 얼마나 다쳤길래 입원을 해? 그 정도는 아닌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일단 입원해서 지켜보려고요. 그럼 이따가 우리 아들 보고 형님네로 바로 가라고 할 테니 며칠 좀 봐주세요. 저는 처음에 교통사고라고 해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한번 찾아가 봤더니 동네 병원이었고 동서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뒤에서 차가 박았다며 목이 좀 뻐근한 거 말고는 동서도 크게 아픈 곳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중에 어디 아프면 통원 치료받는 건 어때? 그럼 안 돼요. 그게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아픈 곳이 없더라도 일단 입원을 해놔야 나중에 기록도 남아서 보험료 타기 쉽다고요. 동서 말대로 사고를 당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돈 때문에 입원한 게 더 커 보였네요. 조카는 서방님이 저녁에 와서 데려간다고 했지만 어차피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니 제가 챙겨준다고 하고는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그거 먹고 부족하면 말해. 밥 더 줄게. 큰엄마, 저 원래 아침 안 먹고 학교 가요. 정말? 왜? 밥 먹으면 속 안 좋고 그런 거야? 아니요, 엄마가 아침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굶고 학교 가? 배고프면 학교 가는 길에 슈퍼 들려서 빵 사 먹거나 그래요. 조카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참 잘 먹어야 키도 크고 할 텐데 아침을 매일 거르고 다녔다니 짠했죠. 동서는 맞벌이도 아니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침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조카 말을 듣고 동서한테 가서 뭐라고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있는 동안 밥을 더 잘 챙겨서 먹였어요. 일주일 뒤 동서는 퇴원을 했고 그날 저녁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툭 하면 찾아와 반찬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멸치볶음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는데 있어요? 있지. 잠깐만.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자, 이거 어제 만들어 놓은 거라 손 안 댄 거야. 그대로 가져가. 잘 먹을게요, 형님. 동서, 멸치볶음 그거 만들기 쉬운데 알려줄까? 온 김에 만드는 거 보고 가. 아, 괜찮아요. 필요할 때 형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조카가 먹고 싶다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동서가 반찬 부탁을 할 때면 만들어서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셨고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셔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는데 병원에 입원 중이셨다가 돌아가셨죠. 거기다 2년 뒤에는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은 한동안 슬픔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 못지않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뭐든 해주시려고 하셨던 분이라 좀 더 오래 사시길 바랬거든요. 정말 사람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종수야, 이거 받아.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뭐예요? 돈이네? 대학 입학 선물이야. 사고 싶은 거 사. 저는 살면서 자식들한테 공부 때문에 잔소리를 해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첫째는 알아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둘째 역시 공부를 곧잘했죠. 특히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서는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종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네요. 전부터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이었는데 잘 됐어. 혹시 저 몰래 뒤에서 과외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정민이도 종수랑 똑같은 학원으로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성적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혹시 형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공부시킨 게 아니냐고요. 그런 적 없어. 그리고 공부는 내가 시킨다고 하는 건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치,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스스로 못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왜 또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그만하자. 동서는 갑자기 찾아와 제 기분을 또 안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동서의 이런 행동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럼 종수한테 말해서 우리 아들 과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과외? 지금 정민이 학원 다니고 있지 않아? 그 학원 별로 같아요.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아니야. 우리 종수가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매번 상위권 유지했는데? 암튼 우리 아들하고는 안 맞는 학원이라 곧 끊을 거니까 과외 좀 해줘요. 내년에 고3인데 이렇게 두실 거예요? 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 아들 교육을 왜 저한테 와서 이러는지 이해 불가였죠. 저는 동서한테 휘둘리는 게 싫어 매번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그럴 때면 동서는 투덜대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서의 말에 거절을 하며 돌려보내려는데 이번엔 눈까지 흘기며 가더군요. 내가 하란다고 할 애도 아니고 이제 대학생 됐는데 학교 생활도 적응해야 하고 안 될 거야. 아니, 형님은 물어도 안 보고 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긴 할게. 그런데 이런 부탁은 나 말고 직접 해. 참나. 지금 형님 아들이 명문대 들어갔다고 어깨에 힘 주시는 거예요? 아,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뭐 형님 말고 부탁할 사람 없을까 봐요. 두고 보세요. 제 아들은 형님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 보낼 테니까. 동서는 저런 말을 내뱉고는 돌아갔는데 결국 동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성적은 됐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문대로 결정한 거라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하며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네가 어떻게 살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인생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두 아이 키우며 살림하며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제가 직접 하게 되니 매년 할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동서가 저러는 건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봐야 제 골치만 아플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되어 입대를 했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에 인사도 시켰죠. 세월 참 빠르더라고요. 아장아장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말이죠. 며느리 될 나이는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몇 번 만나보니 아주 참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집에 손 벌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집은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받으라고 했네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살 집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돈이 한참 부족할 텐데 20평대 아파트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대출은 딱 8천만 원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출 받지 말고 그 돈 우리가 해줄게. 아들은 계속해서 거절했고 살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아이였는데 결혼도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니 기특했네요. 이런 아들을 보고 주변에서는 자식 잘 키웠다는 말을 했는데 동서는 예외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받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죠. 형님, 뭐 받으셨어요? 응? 받다니 뭘? 예단이요. 결혼하면서 뭐 받으셨냐고요. 받긴 뭘 받아. 집에 손 안 벌리고 결혼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명품백 하나 안 받았어요? 그게 뭐 중요해. 나 가방 많은데. 그래도 며느리가 해오는 가방은 다르죠. 진짜 실수 없게 하셨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얼른 가. 에이, 형님도 제 얘기 들으니까 받을 거 그랬나 싶으시죠? 네? 뭐라고? 내가 동선 줄 알아? 제가 왜요? 어이없어. 사실 저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지원 하나 해주지 않았지만 며느리한테는 동서 말대로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해주고 싶다면서 남편과 저 이렇게 한 벌씩 맞췄죠. 그런데 그걸 동서 앞에서 얘기하면 질투할 게 뻔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동서는 제 앞에서 자꾸만 깐족거렸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고 저와 며느리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만 잘 사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집으로 부르는 일도 없었고 애들 사는 집에 찾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집으로 초대할 때도 많았고 둘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났을 때 동서가 한껏 업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 있어? 형님도 참 잊고 말고요. 우리 정민이 곧 결혼해요.
어머, 정말? 사귀던 아가씨가 있던 모양이구나. 그럼요. 우리 아들 인물에 만나는 여자 하나 없었겠어요? 그래, 정민이가 잘생기긴 했지. 그럼 날짜는 잡은 거야? 지난주에 상견례까지 했어요. 그랬구나. 동서도 이제 곧 할머니 되겠어.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데 형님,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집안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동서가 알아서 며느리 될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건물주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집에 인사 왔을 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건물 관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외동딸이니 결국 그 건물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물려받을 거고 결국 우리 아들한테도 이득이죠. 저는 그렇게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는데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하면 잘 살기만 바라면 되는 것을 저렇게 실속을 따질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나중에 건물을 물려받더라도 그건 동서의 건물이 아닌데 괜히 욕심내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자랑이야 얼마든지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던 제 며느리와 비교를 하니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네 며느리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 며느리는 명품 지갑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형님도 그 브랜드 아시죠? 샤땡이요. 그러고 보면 형님은 며느리 복도 참 없네요. 동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잘하는데 선물 하나로 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말이 돼? 형님, 제 얘기가 좀 듣기 그러셨구나. 형님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내가 며느리 될 아이한테 명품 선물 받았다니까 기분이 좀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명품 그런 거 관심 없고. 제 앞에서는 아닌 척할 필요 없어요. 뭐 어때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솔직히 형님도 저 부럽죠? 우리 정민이가 종수보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전문대 나왔지만 결국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거니 부러운 게 당연하죠. 그래, 부러워. 됐지? 그렇게 인정하니 얼마나 좋아요. 진작에 좀 그러시지. 그래, 그럼 이제 끊자. 네네, 그럼 제가 청첩장 나오면 가지고 한번 찾아갈게요. 동서는 긴 자랑 끝에 전화를 끊었고 끊고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건물주? 좋죠. 그런데 저는 동서네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서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젊었을 때부터 남을 시기하고 남 하는 건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짠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암튼 조카가 선물한다고 하니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 현금 조금과 작은 가전 하나를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예식이라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여보, 나 넥타이 색 좀 봐봐. 이게 좋겠다. 이걸로 해요. 알았어. 그런데 당신 한복 입으니까 엄청 곱네. 진짜 엄마 너무 예쁘다. 그래? 엄마 괜찮아? 혹시 작은 엄마가 또 뭐라고 하려나? 왜? 분명히 작은 엄마보다 엄마가 훨씬 눈에 띌 게 뻔하니까. 됐어. 그런 일 없으니까 얼른 준비나 해. 주말이라 차도 막힐 것 같아 서둘러 출발했더니 좀 일찍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동서와 서방님은 와 있는 상태여서 인사를 했고 저희 가족은 대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늦었죠? 아니야, 아직 시작하려면 시간 좀 남았어.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저희 지하철 탔어요. 차 막힐까 봐. 여기 식장이랑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있어서 편하게 왔어요. 잘했네.
그럼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 네. 그런데 웨딩홀 입구에서 동선의 사돈이 제 며느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돈 가족이니까 인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기 결혼식 오신 거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사돈 되시는 분이 제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나 동서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야? 건물은 또 뭐고? 그게 실은 저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건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께 맡겼는데 그게 저분들이세요. 저는 며느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서는 자기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 아닌 것이 놀랐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는데 동서는 그 사실에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아니 동서, 얼른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하객분들 다 쳐다본다. 그게 문제예요? 동서는 식장 안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말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신부 대기실로 가서는 기어코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너 왜 거짓말했어? 네? 사돈이 아니... 너희 부모님 말이야. 건물주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처음부터 그냥 건물 관리인이라고 했었어야지. 어쩜 날 이렇게 망신을 줘? 이날 저는 물론 서방님과 조카까지 동서를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기분 좋게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날에 동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결혼식을 끝낼 수도 없으니 동서는 굳은 표정을 하고는 혼주석에 앉았는데 끝날 때까지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식이 끝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서가 걱정되어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화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게 뻔했으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는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이번엔 그걸로 트집을 잡아 저한테 또 화를 냈죠. 형님! 어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세요? 뭐? 지금 혹시 쌤통이도 하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 그래? 동서 기분 생각해서 전화할까 하다가 안 한 건데. 글쎄요. 제가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라고 했을 때 형님이 분명 부러워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기분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동서랑 똑같은 줄 알아? 전화해서 좀 괜찮냐고 하면 동서가 화낼 게 뻔한데 내가 무슨 좋은 소리 듣자고 전화를 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라 아예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그간 기분 나빠도 서운한 게 있어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꼬일 대로 꼬인 동서의 성격을 맞추기는 더 이상 싫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동서와 전화통화만 하고 나면 그 좋던 기분이 싹 사라졌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 며느리가 동선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자기 부모님이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 쪽팔려서 건물주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답니다. 건물주 얘기를 들은 동서는 평소 욕심이 많았던지라 혹시라도 나중에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무리하게 신혼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괜히 해줬다며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다네요. 서방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안 듣더라면서 제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정말 힘드시겠네. 왜 아니야? 재수 씨가 너무하긴 했지. 며느리 집안이 뭐 그렇게 중요해? 건물주면 어떻고 관리하는 사람이면 어때서? 그런데 동선의 형편에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해 준 거지? 대출 받았대. 아들이 하나뿐인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사돈 쪽에서 집은 그래도 남자가 해오는 거라고 했다니까 무리하게 해준 모양이야.
재수 씨는 며느리가 곧 건물주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면서 그거 하나 믿고 집 해줬다는데 대출금 갚을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난리다. 진짜 듣고 있기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정말 며느리 집안이 건물주가 맞았다고 해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왜 탐내나요? 몇십 년을 겪어본 동서지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했으나 그런 날을 빼고는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죠. 평소 하루에도 여러 번 저한테 전화하던 동서라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답답했는지 집으로 찾아왔는데 저한테 대출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동서네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 30평대면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바쁘셨어요? 좀. 그래도 부재중 전화 보시면 전화나 주시지. 무슨 일로 왔어? 저 어떡해요? 뭘? 우리 정민이 집 말이에요. 대출금 갚을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그러길래 능력껏 했어야지. 그게 뭐야.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뭐 무리한 건 아니에요. 형님이 질투할까 봐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질투를 하다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땅 주셨어요. 형님 모르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땅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아파트 해준 거라고요. 동서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작은 땅을 저 모르게 받았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혼집은 대출금 없는 거야? 한 1억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대출한다가 많이 안 나왔어요. 최대한 받았는데도. 그래서 집 얻는데 주고 부족한 건 또 대출 받았죠 뭐.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지도 않았죠. 동서는 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듯 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시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기대와 달리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니 이렇게라도 해서 제 앞에서 끝까지 큰 소리치고 싶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저도 동서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도 땅을 하나 주셨죠. 정확히는 제 남편 명의로 해주신 땅입니다. 그때 재산을 똑같이 나눠서 줄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지만 동서가 툭하면 애들 학원비 대신 내달라고 하고 차 고장나면 수리비 부탁하고 그렇게 가져간 돈만 해도 엄청나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저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다 알고 계셔서 재산을 주기 싫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알게 되면 동서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결정하셨다면서 시골에 있는 큰 땅을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은 모른 척하며 살았죠. 그러니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동서는 자기만 땅을 받은 줄 알고 저한테 이제 와서 자랑하듯 말한 겁니다. 그동안 동서의 행동에 진절머리 난 저는 그 땅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동서는 자기 앞에서 괜히 센 척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남편한테 직접 확인해 보라고 큰 소리 쳤더니 억울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니 동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고 분통해 했는데 이제는 저도 동서가 약이 오르든 말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지 싶었네요. 그날 이후 동서는 대출금을 갚으며 살게 되었는데 땅은 물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죠.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빌린 액수가 크니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연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서방님은 땅을 팔아서 대출금이라도 갚자고 했는데 동서는 끝까지 땅만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 문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대출금 연체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한테 또 찾아왔는데요. 막무가내로 몇 달치 이자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부탁 좀 해요. 저희보다 더 큰 땅 가지고 계시면서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땅 얘기가 왜 나오는데? 그리고 그 땅 명의는 정확히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고 살랬어? 동서가 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해. 매번 돈 문제로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혼났으면서 언제 정신 차릴래? 돈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그때 얘긴 왜 하세요? 참나. 이날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맞는 말만 골라 하니 동서는 제 말에 반박도 못했고 돈 아픈 아쉬운 입장이니 자존심 버리고 와서 얘기를 꺼냈을 텐데 제 말에 상당히 분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정신 차릴 동서는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동서는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남편한테 전해 들으니 결국 땅을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내놓아서 가격도 많이 낮춰진 상태로 팔았다는데 그러다 보니 땅 대출금만 겨우 갚고 남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대출금은 남은 상태라고 했고요. 동서가 더 억울해했던 건 땅을 팔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확 올라버렸다는 건데요. 그 일로 서방님하고 크게 싸워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남 잘 되는 꼴 못 보던 동서였는데 가지고 있던 땅이 팔자마자 올라버렸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 싶더라고요. 동서는 저 보기가 힘들었는지 명절이나 제사 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오지 않았고 서방님 혼자만 보냈습니다. 서방님은 남편보다도 나이도 어린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주름도 늘고 암튼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평소 마음을 좀 곱게 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하는 거 좋아 보인다고 따라하면 그게 행복인가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하는 거지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는 최근에 딸도 시집 보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같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과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그래도 조카 결혼식인데 참석할 줄 알았지만 뭐가 그렇게 또 배가 아팠는지 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네요. 현재 저와 남편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 역시 가정을 예쁘게 잘 꾸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와는 아주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언젠가 만나야 하지만 제발 그때 되어서는 조금은 정신 차린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